자, 우리 타당성과 함께 늘 같이 잘 나오는 신뢰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신뢰성은 유사한 측정 도구로 한 대상을 측정하거나 혹은 뭐 동일한 측정 도구로 반복해서 측정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유사하게 나오는, 일관적으로 나오는 것을 얘기하고요. 측정을 반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한 조사에서도 같은 개념을 여러 가지 문항으로 물어본다든지 이럴 때 유사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그런 것을 신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동일하다면 측정을 유사한 도구나 혹은 유사한 내용으로 측정한다면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보통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할 때 응답자가 신뢰성 있는, 일관성 있는 응답자인가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응답 어떤 내용의 일관성 같은 것들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신뢰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뢰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제일 쉬운 게 반복 측정을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측정한다. 우리가 검사를 다시 한다 해서 재검사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동일한 도구로, 동일한 측정 도구로 이제 시간 간격을 두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조사했을 때와 그 다음 조사했을 때에 얼마나 상관관계가 높은가. 그래서 검사 그리고 다시 재검사하는 신뢰도를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관관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반복 측정 신뢰도도 역시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반복 측정 신뢰도를 반복 측정을 하는 그 기간은 얼마인가? 뭐 일반적으로 정답은 없지만 한 2주 정도가 좋다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너무 자주 측정을 하면 우리 앞에서 잠깐 얘기한 시험 효과, 측정을 함으로 해서 그 측정에 익숙해지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너무 오랜만에 측정을 하면 이게 뭐 자연스럽게 변하는 성숙 효과 이런 것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주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측정상의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142페이지에 나타나는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측정상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아동 100명의 몸무게를 실제 몸무게보다 항상 1kg가 더 나오는 불량 체중계를 사용했다. 이것은 타당도의 문제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신뢰도는 일관성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당성이 높을 때는 신뢰성은 자연히 따라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반대는 그렇지 않다. 신뢰성이 높다고 해도 타당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 그 얘기는 바로 지금 문제처럼 100명의 몸무게를 실제 몸무게보다 항상 1kg이 덜 나오게 하면 타당성이 떨어지는 거죠. 제대로 측정을 안 했으니까. 그러나 결과는 늘 그 몸무게, 그 저울로 계속 몸무게를 잰다면 일관성 있게 나오겠죠. 신뢰성은 높은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친구가 항상 반에서 꼴등을 해요. 그 사람은 일관성이 있는 거죠. 신뢰성은 높아요. 그러나 타당성이 높은 건 아니죠. 뭐 공부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제 타당성과 신뢰성의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문제를 보면 용수철이 고장난 체중계가 있어서 체중을 측정할 때 항상 실제와 다르게 나타났지만 체중이 일정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신뢰성은 높지만 타당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뢰성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두 번째 방법, 두 가지 측정 도구를 이용한다. 대안항목 신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안항목이라는 것은 도구가 틀려요. 앞에서 얘기하는 반복 측정은 동일한 도구로 반복 측정을 하는 것인데 대안항목은 동일한 도구가 아니라 두 가지 도구. 즉 어떤 측정 도구를 이용할 때 반복 측정에서는 그 측정에 익숙해지는 어떤 시험 효과가 있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측정 대상을 측정을 하되 다만 그 도구 자체가 좀 이제 서로 다른,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완전 도구 자체가 너무 많은 어떤 그 문제점이 있다면, 타당도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 자체, 그 조사한 자체 결과가 일관성이 없다고 해도 그게 도구의 문제인지 혹은 진짜 일관성이 없는 건지 모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동일한 측정을
측정하되 동일한 대상을 측정하되 서로 다른 도구, 그러나 이 두 개의 도구는 둘 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보장된 도구여야 된다는 거. 역시 측정 간격은 반복 측정과 마찬가지로 한 2주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1번과 2번은 어쨌든 반복해서 측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3번은 한 번 측정할 때 신뢰성을 보자는 건데요. 반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할 신뢰성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자, 이것은 한 번 측정을 할 때 말 그대로 반을 나눠서 각각이 상관관계가 높은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측정 항목을 뭐 짝수 항목과 홀수 항목으로 비교하든지 뭐 앞에 거 뒤에 거를 비교하든지 이렇게 무작위로 반을 나눠서 각각의 응답 내용이 신뢰성이 있는지, 즉 상관관계가 높은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는 뭐 한 16개에서 20개, 반분된 문항은 8개에서 10개 정도가 적합하다라고 하는데, 신뢰도 계수를 반분법에서는 특별히 스피어만 브라운 신뢰도라는 걸 써요. 그래서 반으로 나눠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만족도 조사를 한다. 그래서 한 20개 문항을 세부 만족도로 쫙 나눴어요. 그것을 가지고 반분법을 적용해 봤더니 굉장히 서로 상관관계가 높다. 스피어만 브라운 신뢰도가 높게 나왔다.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반분법, 분할 신뢰성이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신뢰성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사실 내적 일관성이에요. 마찬가지로 내적 일관성도 반분법처럼 한 번 조사할 때 쓰는 거예요. 1번과 2번은 반복해서 조사하는 거지만 한 번 조사할 때 내적 일관성은 동일한 개념을 여러 항목으로 측정할 때 그들 사이에 일관성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인데요. 무엇을 가지고 보는가? 내적 일관성은 크론바 알파 계수라는 것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보통 5점 척도 이런 것으로 측정된 문항에서 많이 적용이 되고요. 크론바 알파 계수가 0과 1 사이인데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적 일관성, 즉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여러 개의 문항이 서로 신뢰성이 높다, 즉 일관성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0.7 이상은 돼야 신뢰성이 있다, 내적 일관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뭐 소비자 조사에서는 0.6 이상,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기 나름이고요. 크론바 알파 계수에서 예를 들어서 문항이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이들의 내적 일관성을 보고 싶다. 계산을 하면 각각을 제거했을 때, 얘를 제거했을 때 크론바 알파 계수가 얼마인지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문항을 제거하면 원래 크론바 알파 계수가 뭐 0.851이다. 그런데 얘를 제거하면 0.767이 된다. 그러면 1번은 제거하면 안 되겠죠. 제거하면 오히려 내적 일관성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4번을 제거했더니 오히려 크론바 알파 계수가 0.901로 증가하게 된다. 그렇다면 4번은 내적 일관성을 저해하는, 떨어뜨리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각각의 문항을 제거했을 때 크론바 알파 계수가 더 올라간다면, 나의 목적이 내적 일관성 향상이라면 그 항목을 제거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그 연구 목적이 내적 일관성을 가장 높이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을 제거할까 말까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지만 내적 일관성을 최고치로 달성하고 싶다. 그러면 내적 일관성을 떨어뜨리는 항목은 제거하는 게 좋겠죠. 어쨌든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뢰성은 비체계적 오차와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비체계적 오차가 낮아져야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죠. 비체계적 오차라는 것은 우연적인 오차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조사 대상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 사람만, 우연히 이 상황에서만 이렇게 이제 오차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비체계적 오차를 줄여야 되는 것이 신뢰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렇다면 비체계적 오차는 측정할 때 그 도구가 순간적으로 문제이거나 측정하는 사람 혹은 측정 상황 이런 것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찍겠구나, 응답을 막 그냥 그때그때 다르게 하겠구나, 그런 상황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측정 항목이 모호하다? 그렇다면 그런 문항은 제거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소리지 잘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3번 이렇게 찍게 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응답자가 잘 모르는 거, 찍을 만한 거 이런 건 안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조사 대상자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그러한
문항이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정을 할 때 측정 항목수를 증가시켜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뭐 하염없이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항목수가 그래도 좀 증가돼야 이 사람들이 신뢰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싶다. 그러면 그 식당의 음식 맛, 분위기, 뭐 청결도, 종업원 친절도 이렇게 세분해서 항목을 나누잖아요. 그렇게 돼야 이제 일관성이 있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그냥 굉장히 소수의 문항을 물어보면 우연히 그것만 이제 답이 높거나 답이 나빠질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험 문제 항목이 많아야지 정말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갈라낼 수 있어요. 딸랑 시험 문제가 뭐 2문제밖에 안 된다. 그건 객관식이다. 그러면 찍는 사람 중에서도 우연히 2문제를 모르면서도 찍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목수를 증가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측정값들의 평균치가 이제 속성의 실제값과 가까워지는, 그래서 오차가 감소하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유사한 질문을 반복해서 앞에서는 뭐 yes라고 응답했는데 뒤에서는 그 유사한 질문에다가 no라고 응답한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골라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조사 대상자가 관심 없거나 모르는 항목은 당연히 제거해야 되죠. 찍을 만한 여지를 주지 마세요. 면접 방식의 일관성과 일관적인 기존에 활용하던 측정 도구를 사용해라 라는 거. 그래서 측정 도구나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자, 예제에 보면 너무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막 몇 년에 한 번씩 나타나고 있어요. 자, 너무 유명한 그림이라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해요. 관역으로. 그래서 딱 중심에 맞추면 타당도가 높은 거죠. 그런데 지금 그림은 여기에 물려 있어요. 이 사람은 일관성은 있어요. 계속 잘못 찍고 있는 일관성은 있어요. 그래서 신뢰할 수는 있지만 타당하지는 않다라고 그림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 신뢰도에 대한 몇 개 문항 좀 더 보기로 해요. 143페이지로 가보면 두 번째 문제에서 척도의 신뢰도의 측정 방법 중에 하나인 반분법. 이것은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조사가 두 번째 조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것은 이제 재검사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신뢰도가 낮을 때 어떤 문항을 제거해야 될지 알 수 있는 건 내적 일관성에서 크롬바 알파 계수를 구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실제값이 변화하는 것을 뭐 통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흐름에 따라서 어떤 것이 변화하는지 보는 어떤 추세 분석 같은 부분이고요. 4번이 다르겠죠. 반분법은 한 번 측정했을 때 말 그대로 문항을 반으로 나눠서 어떻게 반분하냐에 따라서는 근데 상관계수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뭐 규칙은 없어요. 그래서 홀수, 짝수로 하든지 뭐 앞부분, 뒷부분을 하든지 그것은 연구자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다만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상관계수는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문제를 보면 신뢰도 측정 방법의 하나인 반분법 역시 나왔는데 스피어만 브라운 계수, 반분법에서 스피어만 브라운 계수로 신뢰도를 측정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뭘까라고 하는데 사실 스피어만 브라운은 우리가 전체 문항이 16에서 20개 정도라면 이거를 반분을 해요. 이렇게 반분을 하죠. 그러면 가정은 당연히 전체가 더 많이 물어봤으니까 신뢰도가 더 높아져야 된다라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질문지 전체가 반쪽보다는 신뢰도가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측정 도구는 어쨌든 개념적으로 이제 동질적인 두 개를 반분했지만 측정 도구는 동질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질문 수가 짝수개든 홀수개든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측정 도구를 반으로 나누면 각각을 독립적으로 측정해서 이들이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신뢰도 측정 방법 중에 크롬바 알파에 관한 설명, 우리 내적 일관성 지워버렸네요. 네. 자, 크롬바는 하나의 척도에 대해서 하나의 크롬바 알파 계수가 나오는데 각각의 문항을 제거했을 때 크롬바 알파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나온다고 했어요. 4번이 맞는 말인데요. 신뢰도가 낮은 경우 신뢰도를 낮게 하는 문항을 찾아내서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문제를 보면은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동일한 대상을 측정한다. 재검사법이죠. 복수양식법은 이제 도구가 달라지는 거예요. 반분법은 짝수, 홀수, 뭐
앞뒤 나눠서 두 개의 상관계수를 스피어만 브라운 계수로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적 일관성은 크롬바 알파 계수를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외생 변수의 종류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해요. 역시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실험 설계를 하고 또 그 실험 설계를 할 때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온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외생 변수들, 바로 실험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생 변수라는 것은 우리가 실험에서 독립 변수로 조작하진 않지만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통틀어서 외생 변수라고 하죠. 그래서 외생 변수는 사실은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앞에서 중요한 거 몇 개는 봤지만 나열해 보기로 해요. 자,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거 역사적 오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오염이라는 것은 내가 설계한 딱 그 틀에 뭔가 내가 예기치 못한 것이 띡 떨어져서 방해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 그래서 내가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결과에 영향을 실험 기간 동안 발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숙 효과. 우리 얘기했었죠. 성숙 효과는 실험 기간이 너무 길어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가게 되기 때문에 실험 기간 중에 실험 집단이 육체적, 심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현상. 제일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뭐 아이들 성장 발육 촉진제, 얘를 먹이면 효과가 있다라는 걸 실험하고 싶은데 이게 이걸 먹고 성장을 한 건지 자기가 알아서 큰 건지 그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나왔던 것 중에 계속 언급됐던 시험 효과가 있죠. 엄밀히 말하면 시험 효과는 주시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측정을 반복함으로 해서 그 측정이 익숙해지는 효과예요. 그래서 사전, 사후 측정을 할 때는 주시험 효과, 시험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측정을 함으로 해서 거기서 익숙해져서 두 번째 효과에 뭔가 사람들이 학습하게 되잖아요. 그 측정 자체에.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지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것이 상호작용 시험 효과인데요. 사실 굳이 이렇게 시험 효과를 두 개로 나눠서 알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시험 효과라는 것은 뭔가 처치, 측정을 함으로 해서 그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상호작용 시험 효과는 우리가 사전에 뭐 실험 집단과 뭐 통제 집단으로 나눈다든지 어쨌든 사전에 이 사람의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뭔가를 물어볼 때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시험 효과는 실제로 측정이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다음에 상호작용 효과는 뭔가 우리가 사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 사람의 나의 실험 집단으로 자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한 혹은 파악한 그런 내용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 넘어가기 전에 146페이지에 나오는 옆에 있는 문제가 신뢰성과 타당성 문제네요. 그거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측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측정 도구에 포함된 내용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대표할 수 있도록. 자, 도구의 대표성은 뭐죠? 타당성.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성이 아니라 타당성을 높이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문제는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설명. 문항의 질과 관계없이 문항수가 많으면 신뢰도가 높아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문항수를 늘리는 게 좋긴 하지만 그러나 아무 문항이나 늘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문항의 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많이 조사하는 거 절대 좋지 않죠. 누가 봐도 그것은 답이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외생변수 뭐 있나 보죠? 147페이지에 가봤더니 측정 수단이 변화한대요. 내가 1000명을 조사하는데 100명만 할까요? 100명을 조사하는데 몸무게를 재고 싶다. 그런데 그 몸무게가 그 몸무게를 쟀는데 처음에 한 70명은 어떤 저울로 재다가 저울이 망가져서 다른 저울로 나머지 30명을 쟀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측정자, 측정 도구, 뭐 어쨌든 측정하는 모든 그런 것들이 변하게 되고요. 조사원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변하면 그만큼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외생변수는 선택의 편향 또는 표본의 편중인데요. 표본 선택이 문제예요. 표본으로 선택했을 때 문제.
말 그대로 우리가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이렇게 무작위로 분류하고 싶은데 사실은 무작위가 쉽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가지고 실험 집단만 실험을 하고 통제 집단과 비교하고 싶은데 이들이 원래부터 이질적이었다면, 그러니까 표본을 선택했을 때 뭔가 편중돼 있거나 편향이 있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질적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독립변수의 영향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달랐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통계적 회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뭐 이 중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들을 보면 뭐 역사적 오염, 성숙효과, 시험효과, 통계적 회귀 뭐 이렇겠죠? 그래서 통계적 회귀는 동일한 현상을 반복 측정하면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인 값을 선택한 사람도 다시 원래대로 회귀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너무 막, 야, 이건 발견점인데? 너무 확 좋아졌는데? 그거로 안심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한번 반복 측정해보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실험 대상 소멸. 얘가 한 번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측정할 때 특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실험할 때 실험 대상이 탈락하거나 뭐 연락 두절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싶은데 인과 방향이 모호해요. 인과관계가. 분명히 A가 독립변수고 B가 종속변수 같았는데 보니까 인과관계가 원인변수인지 결과변수인지 모호할 때 닭인지 달걀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외생변수는 실험변수가 확산 또는 모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험 집단이고 얘는 통제 집단인데 통제 집단에 친구가 있어. 그래서 야, 우리 오늘 뭐 했다? 우리 오늘 뭐 다이어트 집단이라고 하면 이쪽은 그냥 놔두고 이쪽은 뭐 다이어트 무슨 음료를 마셨다든지 혹은 뭐 어떤 프로그램을 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해 준단 말이죠. 그럼 통제 집단도 막 따라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실험을 하면 안 되는데 실험 집단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정보를 알고 있다면 자기도 그거를 같이 함으로 해서 통제 집단에서도 마치 그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확산 모방과 유사한 개념인데 실험 변수의 효과를 상쇄하는 보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험 집단이 있고 통제 집단이 있는데 통제 집단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냥 비교하기 위해서 만든 집단이잖아요. 근데 미안하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실험 집단으로 무작위로, 이 사람은 통제 집단으로 갔다. 실험 집단은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렇게 실험하고 하면서 막 뭘 측정하고 그러는데 통제 집단 그냥 가만 놔둬요. 그러면 미안하니까 뭔가 보상을 해줘요. 그렇죠? 적절한 보상을 뭐 해주면 이 사람도 이제 좋아서 뭔가 이제 어떤 업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 그럴 때 뭐 보상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뭔가 실험을 당하지 않아도 굉장히 긍정적이거나 뭐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거나 이렇게 돼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험 목적을 예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예상해보건데 지금 이 실험을 하는 거의 결과는 이런 것이 나오는 거를 원하나 보다. 그래서 그거대로 움직여요. 특히 온라인 조사 같은 경우에 설문조사에도 그런 일이 많이 나오는데요. 설문을 하다 보니 이 제품을 계속 물어보는 거 보니까 이 제품에 대한 어떤 뭐 구매 의향 이런 게 높을수록 좋겠구나. 막 높다고 막 그렇게 응답을 해요. 이런 것들이 다 목적에 대한 예상인 거죠. 자, 보상과 함께 같이 기억해야 될 것은 대항이나 사기저하예요. 자, 이거는 보상과 좀 반대죠. 내가 실험 집단을 못 뽑히고 통제 집단이 됐어요.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평범하면 될 텐데 더 화가 나서 오히려 더 부정적이 되는, 이것도 역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쨌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완벽하게 무작위화가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와 또 통제 집단이 많은 정보를 얻거나 혹은 내가 통제 집단으로 실험 집단으로 뽑히지 못해서 뭐 실망하거나 이런 것들 자체가 전부 다 외생 변수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외생 변수의 유형들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했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147페이지로 돌아가서 문제를 보기로 할까요?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간의 시간 간격이 길어요. 뭐였죠? 예, 그렇죠? 성숙 효과. 시간 간격이 길면 그만큼 이제 자연적으로 변하게 되죠. 성숙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실험 설계의 인과관계 분석을 위협하는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서 문제가 되는 외생 변수가 아닌 것은을 찾으면 돼요. 검사 효과가 시험 효과예요. 뭔가 검사에서 그것이 익숙해지는 그런 문제고요. 사후 검사, 사실 사후 검사는 어차피 우리가 실험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죠.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실험 대상의 탈락이나 성숙 또는 시간의 경과는 전부 다 중요한 외생 변수가 되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외생 변수는 무엇일까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고용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던 중에 예기치 못한 금융위기가 터졌다. 바로 역사적 오염, 우연적 사건이죠. 그래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 자, 이제 외생 변수들이 많은데 이러한 외생 변수들은 기본적으로 통제해야 된다라고 해요. 외생 변수가 있으면 안 좋죠. 왜냐하면 우리는 순수하게 독립 변수의 영향을 종속 변수가 어떻게 받는가를 보고 싶은데 외생 변수는 통제, 제거 뭐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통제 방법 4가지 기억해줘야 돼요. 역시 중요해요. 제거한다. 외생 변수를 없앤다. 외생 변수가 될 가능성의 변수를 제거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전 조사로 그 외생 변수의 영향을 이미 받은 사람, 뭐 이 광고를 이미 안 사람, 이 뭐 제품을 이미 사봤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는 등 외생 변수의 영향을 제거한다. 자, 제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균형화를 해요. 균형화는 뭔가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동일한 영향을 받는, 외생 변수의 영향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집단으로 균형화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외생 변수의 영향을 동일하게 받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동일한 직업군, 동일한 뭐 연령층, 동일한 소득 수준, 뭐 이런 외생 변수들이 똑같은, 유사한, 동일한 그러한 집단을 무작위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자, 상쇄.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와요. 상쇄는 외생 변수가 이제 강도가 달라져서 하나의 실험 집단에 2개 이상의 실험 변수가 가해질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외생 변수의 강도가 다르게, 강도를 다르게. 자, 비 오는 날 한번 조사하고, 더운 날 한번 조사하고, 추운 날 한번 조사하고, 이렇게 외생 변수가 날씨라면 그런 것들을 서로 다른 상태의 외생 변수에서 조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무작위화. 우리 무작위란 말 계속 하죠. 무작위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선택하는 것도 무작위. 그다음에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것도 무작위. 이렇게 다양하게 외생 변수의 제거뿐만 아니라 선택을 할 때도 무작위 원칙을 지킨다라는 4가지 특성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한 페이지 앞으로 돌아가면 외생 변수 통제 방법에 대한 기존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다음 설명은 외생 변수를 통제하는 방법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하나의 실험 집단에 2개 이상의 실험 변수가 가해진다. 바로 상쇄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외생 변수의 조건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실험 변수를 이제 2개 이상 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2가지 광고 A, B에 대해서 사람들의 선호도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광고의 제시 순서를 다르게 한다든지 이러면 외생 변수가 달라지잖아요. 질문 순서, 이게 외생 변수니까 상쇄라고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를 보면 외생 변수를 사전에 아는 경우 외생 변수가 실험 대상이 되는 각 집단에 균등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선택한다. 바로 균형화인데요. 이 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연령, 성별, 지역이구나. 그렇다면 연령, 성별, 지역이 균등하게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게 집단을 만들면 된다라는 것이 균형화입니다. 외생 변수의 종류와 또 외생 변수를 이제 영향을 이제 없애는, 외생 변수를 통제하는 그러한 4가지 방법, 각각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꼭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